미선아, 오늘 내 생일이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 위에 남편이 내민 건 몇 장의 서류. 이혼 신청서라고 적힌 차가운 활자가 촛불 아래 번져 보였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 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에 섞인 달콤함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 있어요? 4년. 뇌출혈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밤낮 없이 돌보며 제 청춘을 바친 시간이었어요.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병원 오가며 기록해둔 간병이지만 해도 두꺼운 바인더 3권이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생활이 답답해. 선호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 생각했겠죠. 안 돼요. 다시 생각해봐요. 하면서 무릎 꿇고 빌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제 서명란에 쿵 소리 나게 찍었습니다. 선호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뭐야, 정말 찍은 거야?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기록해뒀는지, 그리고 그 기록들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에요. 32이고요.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겪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2024년 11월 15일이었어요. 남편 이선호의 40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선호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에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죠. 시어머니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셔서 휠체어에 계셨는데 제가 저녁 준비하는 걸 보시더니 어눌한 말씨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오늘 생일이구나. 네, 어머니. 선호가 좋아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결혼한 지 6년, 그중 4년을 시어머니 간병으로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선호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면서 저도 지쳐갔어요. 오후 5시쯤 생일 케이크까지 사다 놨는데 선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언제 와? 아, 회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드셔. 생일인데. 알겠어. 빨리 끝내고 갈게. 그런데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그냥 우리 둘이 먼저 먹자.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주인공 없는 생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9시, 10시.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음식은 차가워져 갔어요. 저는 어머니 저녁 드시게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린 뒤 다시 식탁 앞에 앉았어요. 혼자서요.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미선아, 늦어서 미안해. 부장님이 술을 자꾸. 괜찮아요. 밥 데워드릴까요? 저는 일어서려 했는데 선호가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일 거라 생각했는데. 미선아. 선호가 식탁 위에 놓은 건 A사 용지 몇 장이었어요. 맨 위에 협의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선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내 생일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남편 이름, 아내 이름, 혼인신고일. 우리 부부의 6년이 차가운 활자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선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낯선 냄새를 맡았어요. 술 냄새에 섞인 달콤한 향수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선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생활이 답답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향수 냄새에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온 시간, 그리고 생일날 이혼 서류를 내미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설명됐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선호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어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내일 구청에 가서 접수하고. 선호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마 제가 울거나 매달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4년 동안 어머니 약봉지를 정리하고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고 온갖 서류에 도장을 찍어오던 그 서랍이었어요. 도장을 꺼내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선호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찍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서명란에 도장을 쿵 소리 나게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하얗게 번졌어요. 됐어요? 선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안 돼요. 다시 생각해봐요. 할 거라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선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더 꺼냈어요. 두꺼운 A사 바인더였어요. 이건 뭐야? 간병일지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약값이랑 병원비, 재활센터비, 간병용품비 다 기록해뒀어요. 영수증도 다 붙여뒀고요. 저는 바인더를 펼쳐 보였어요. 매달 정리해둔 가계부, 어머니 상태 변화, 약 복용 기록, 재활 일정. 4년치가 빼곡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회식비라고 하는데 요새 너무 많아졌네요. 선호가 바인더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끌어안았어요. 이혼한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4년 동안 제가 벌었던 월급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간병인 고용했으면 들었을 비용도요. 야, 미선아, 너 지금 뭐요? 당신이 먼저 이혼 서류 내밀었잖아요. 저는 바인더를 가슴에 꽉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우리 말다툼을 들으셨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6년 결혼 생활이 4년 간병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해방감 같은 거였어요. 이제 선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간병은 내가 알아서 해.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 기록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4년 동안의 숫자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증명하는 숫자들이었거든요. 이제 이 숫자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호가 맨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밤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저는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도장은 이미 찍었어요. 야, 그게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뭐해요? 선호가 머리를 긁적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너 정말 사람이 맞냐? 누워있는 엄마 두고 어떻게 가려고 해? 저는 숟가락을 놓고 선호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4년 동안 간병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맞아요. 당신이 번 돈이죠. 그런데 제 시간은 공짜였나요?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선호야, 싸우지 마라. 저희는 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 미선이가 이상해. 갑자기 이혼한다고. 선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미선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왼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선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선호 누나인 지한 형님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선호가 전화해서 급하게 오라고. 지한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선호가 귓속말로 뭔가 설명하더니 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선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저희는 아파트 계단으로 나갔어요. 형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선아, 남편이 술 먹고 한 소리 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해? 형님, 저는 선호도 잘못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간병인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형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선아, 참고 살아.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소리 하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여자라도 있어? 저는 어제 밤 맡았던 향수 냄새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감이 와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어머니 때문에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선호와 형님이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뭔가 상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기록장을 다시 정리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 나왔는데 선호가 저를 부르더군요. 미선아, 앉아봐. 탁에 앉으니 선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왜 서류까지 준비해왔어요? 그건 그냥 겁주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겁주려고요? 이혼 서류를 겁주는 용도로 써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답답해서. 뭐가 답답해요? 선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생활이 답답하다고. 매일 병원, 약국, 집, 이것만 반복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면 눈치 주고. 언제 눈치 줬어요? 맨날 주잖아.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재활치료 시간이에요. 저는 기록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펼쳐서 선호 앞에 놓았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달 당신이 회식비로 쓴 돈이 85만 원이에요. 어머니 약값이 12만 원, 재활센터비가 2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야, 그건 내가 번 돈이잖아. 맞아요. 당신이 번 돈이죠. 그럼 제 시간은 뭐예요? 제가 4년 동안 포기한 커리어는 뭐고, 제 인생은 뭐예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여기 2022년 3월,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저는 3주 동안 병원에서 밤샘 간병했어요. 당신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잠깐 왔죠. 그때는 정말 바빴어. 여기 2023년 7월, 어머니가 재활치료 받을 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점심도 거기서 먹고.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죠? 골프 치러 갔잖아요. 선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거래처 접대였어. 매주 토요일이 다 거래처 접대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선호가 SNS에 올린 골프장 사진들이었어요. 오늘도 힐링, 스트레스 해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이게 접대예요? 선호가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뭐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 4년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한 형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미선아, 그만해. 가족끼리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보기 좋니? 저는 형님을 보고 말했어요. 형님, 그럼 형님이 4년 동안 해보세요. 매일 어머니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병원 오가고, 밤에 깨서 돌봐드리는 거.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건 며느리니까. 며느리라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에요. 선호는 돈만 벌어오면 끝이고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365일이에요. 밤에 어머니가 기침하시면 깨서 등 쓸어드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시면 부축해드리고,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발 그만 싸워라.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돌봐드리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싫은 건데? 어머니를 돌보는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요. 그때 선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인정? 내가 매달 생활비 얼마나 주는데 너 혼자 벌어서 이 집 유지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선호를 봤어요. 이선호 씨,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 벌어서 살아볼게요. 저는 제 통장 사본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어요. 어머니 간병하면서도 짬짬이 재택근무했던 거 아세요? 번역일이랑 데이터 입력 같은 거. 4년 동안 모은 돈이 1200만 원이에요. 선호와 형님이 놀란 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간병한 4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4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계산해둔 종이를 보여줬어요. 거기다 간병인 고용비용까지 합치면 선호 씨가 4년 동안 절약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호가 말을 못했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기록장을 다시 가슴에 안았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라서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생겼네요. 그날 오후
저는 복사 가게에 가서 모든 기록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USB에도 따로 저장해뒀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선호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될 거야.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다정했고 더 간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혼 서류는 진짜였구나. 그리고 선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혼자 살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선호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는 저를 완전히 악역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제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선호, 지한 형님, 그리고 친정 쪽 가족들까지 모두 들어있는 방이었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어지러웠어요. 선호가 올린 글이었어요. 미선이가 엄마 간병비를 빼돌렸습니다. 증거 첨부해요. 그 아래 스크린샷들이 있었어요. 제 통장 입출금 내역이었는데 마치 제가 어머니 간병비를 제 통장으로 빼돌린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어요. 미선아, 이게 뭐야?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그럼 이 통장 내역은 뭐고?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선호가 워낙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제가 어머니 약값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미선아, 엄마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핸드폰을 끊고 나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선호가 정말로 저를 매장시키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에 지한 형님이 집에 왔어요. 미선아, 나 좀 보자. 네, 형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 무슨 소문이요? 내가 시어머니 간병비를 빼먹었다고. 그래서 이혼한다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형님, 제가 언제? 아니야. 나는 내가 안 그럴 걸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형님이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좀 줘봐. 뭐예요? 내가 정리한 기록장. 나 한번 보자. 저는 주저했어요. 왜 기록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형님, 이건 의심하지 마. 내가 너 편에서 증거를 정리해 주려고 그래. 결국 저는 기록장을 건네줬어요. 형님이 꼼꼼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미선아, 이거 복사본 있어? 네, 따로 만들어뒀어요. 다행이네. 그럼 이거 좀 빌려갈게. 회계사 친구한테 보여줘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올게. 저는 안심했어요. 형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선 씨 맞으세요? 네.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요. 어르신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어르신 학대요? 한번 확인차 방문해도 될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가 이런 신고를 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구청 사회복지사가 함께 왔어요. 그들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잘 돌봐드리고 있나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선이는 천사 같은 애야.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사회복지사는 안심한 것 같았어요. 집 안도 깨끗하고 어르신 상태도 좋네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익명 신고라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가족 단톡방 사건에 이어 어르신 학대 신고까지. 너무 타이밍이 맞았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돈 빼먹은. 아이고,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돈만 밝혀서. 저는 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눈물이 났어요. 4년 동안 성실히 간병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지한 형님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미선아, 앉아봐. 형님, 기록장은. 그거 말인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형님이 가방에서 기록장을 꺼냈는데 몇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형님, 이거 왜 이래요? 미선아, 솔직히 말해. 너 정말 한 번도 어머니 돈 건드린 적 없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지금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형님이 남은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 3월에 약값이 15만 원인데 영수증은 12만 원밖에 없어. 그건 저는 분명히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4월 재활센터비가. 저는 기록장을 다시 받아들고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중요한 페이지들이 없어져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꼼꼼히 정리해둔 2023년 하반기 기록들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형님, 누가 이걸? 나는 몰라. 회계사 친구가 그러는데 이 상태로는 증명하기 어렵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형님이 저를 도와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고 기록장을 빌려간 거였어요. 형님, 설마. 미선아, 이 일이 커지면 우리 가족 모두 피해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혼할 거면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하자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미선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간병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너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잖아. 자유로워지고 싶다고요? 간병인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모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야. 너는 새로운 인생 살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간병은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 나가주세요. 미선아, 나가라고요. 형님이 나간 후 저는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복사본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원본 기록장의 중요한 페이지들이 사라진 건 큰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선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미선아. 뭐려? 오늘 하루 종일 동네 돌아다니느라. 선호가 비웃는 듯이 웃었어요. 이제 좀 현실을 알겠어? 무슨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는 현실 말이야. 선호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뭘 믿는지 알아? 증거가 아니라 소문이야. 그리고 소문은 내가 만드는 거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선호 씨,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진실이요? 조작된 통장 내역이 진실이에요. 없어진 기록장 페이지가 진실이고요? 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야? 형님이 가져간 기록장 중요한 페이지가 사라졌더군요. 우연의 일치겠죠? 선호가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미선아. 너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요. 저는 USB를 꺼내 보였어요. 다행히 복사본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통장 사본도 있고요. 선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선호 씨,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12월 초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한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죠. 선호가 직장에서 돌아온 건 평소보다 훨씬 늦은 밤 10시였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미선아, 나와봐. 저는 어머니 저녁 약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왜요? 얘기할 게 있어. 선호가 현관 앞에 제 가방을 놓아뒀더군요. 큰 여행용 캐리어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짐이야. 싸뒀어. 저는 순간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짐을 왜 선호 씨가? 나가라고. 뭐라고요? 선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나가라고 했어. 이제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병인 구했어.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선호야, 뭐 하는 거니? 엄마, 괜찮아요. 미선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싶다고요?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언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제부터 짐 싸고 있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짐을 싼 적이 없었어요. 선호가 멋대로 제 옷들을 가방에 넣었던 거였어요. 이선호 씨, 당신이 뭔 권리로? 내 집이니까. 내 권리로.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선아, 정말 나가려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때 선호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만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 제가 언제 어머니를 힘들게. 내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시잖아. 맨날 미안하다고 하시고 선호의 말이 일부는 맞았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돌봐드리는 게 싫은 적 없어요. 미선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선아,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선호가 어머니께 뭔가 다른 말을 했구나. 아마 제가 간병을 힘들어한다고,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미선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젊은데 여기서 늙어가지 마.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하지만 그때 선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미선이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다른 데서 일자리도 구했고. 일자리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서 연락 왔잖아. 면접 보라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 이력서를 냈다고요? 이선호 씨, 당신이 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으악 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경련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의 몸이 뻣뻣해지며 경련이 계속됐어요. 119 불러요. 선호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게 해드렸어요. 4년 간병하면서 익숙해진 응급처치였어요. 구급차가 와서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가려 했는데 선호가 막았어요. 너는 가지 마. 네. 왜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잖아. 내가 가면 더 스트레스 받으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4년 동안 어머니 돌봐온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간병인이 할 거야. 선호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탔어요. 저는 홀로 아파트 현관 앞에 남았어요. 추위가 뼈에 스며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상태일까? 경련의 원인은 뭘까?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지한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아, 어머니 상태는 안정됐어. 그런데요?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대.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고.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님, 저는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준 적. 의사가 선호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충격받으셨다고 하더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사실이야? 저는 모든 걸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만든 사람이 되었어요. 4년 동안 성심성의껏 돌봐드린 제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도 작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 기록들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록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선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내 이름 부르신다. 한 번만 보고 가라.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선호를 만났어요.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많이 안정됐어. 그런데 자꾸 내 걱정하셔. 면회 시간이 되어 어머니를 뵀어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하고 계셨지만 저를 보자 손을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제 잘못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닌지 자책했거든요. 어머니가 마스크를 벗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미안하다. 어머니, 왜요? 너를 고생시켜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선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도 선호 말을 믿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 연애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선호가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드디어 집에서 나갔어.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제가 다가가자 선호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해요?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가 저희 집 일을 왜? 야, 미선아. 너 이제 남집 일에 왜 관심이야? 남집 일이라고요.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 4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선호에게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4년 동안 모든 걸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저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4년 간병이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 그때 제 핸드폰에 USB가 보였어요. 4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긴 USB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싸워보자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법과 원칙으로 싸워보자고. 선호가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을 것은 받을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선호의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일까지. 여러분, 미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죠. 4년 동안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돌봤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받고 집에서 쫓겨나다니. 그런데 미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을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미선이가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시퀀스 5 6천만 7천자. 2025년 2월, 제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낸 지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공고를 봤어요. 간병 경력자를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무료 지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신청했어요. 복지관 상담실에서 강문태라는 분을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어요. 정미선 씨 맞으시죠? 신청서 보니까 4년간 시어머니 간병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뇌출혈 후유증 환자 간병이 쉽지 않거든요. 강문태 씨의 말에서 경험이 느껴졌어요. 강 선생님도 간병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대학병원 재활센터에서 일했어요. 원무팀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간병하면서 기록을 정리해 두셨다고 하던데 그런 자료가 남아 있나요? 네, USB에 다 저장해 뒀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개별 맞춤을 위해서요. 저는 USB를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강문태 씨가 제 기록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웬만한 요양시설 간호 기록보다 더 상세해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 부분. 강문태 씨가 가리킨 곳은 약물 복용 기록과 부작용 관찰 내용이었어요. 의료진도 놓칠 수 있는 디테일까지 기록하셨네요. 혹시 의료 관련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아프시면 안 될까 봐서요. 강문태 씨가 한참 기록을 보더니 말했어요. 미선 씨, 혹시 이 기록들로 문제 생긴 적 없으세요? 문제요? 간병하다 보면 가족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비용 문제 같은 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강문태 씨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사실 지금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제가 간병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강문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는 있으시죠? 네, 이 USB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록장 원본에서 페이지가 사라진 이야기를 했어요. 강문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안타깝지만 흔한 패턴이에요. 흔한 패턴이요? 간병 갈등에서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몰리는 경우. 저도 병원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강문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선 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객관적인 자료들 말이에요. 어떤 자료요? 병원 결제 기록, 카드사 명세서, 약국 처방전. 이런 것들은 아무도 조작할 수 없거든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본인 명의로 결제한 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문태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시어머니 분이 입원하셨던 병원이 어디인가요? 대학병원 재활센터예요. 아,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이네요. 거기서 치료 동의서나 보호자 서명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왜 중요해요? 간혹 보호자 서명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보험 처리나 치료 방향 결정할 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호가 혼자 병원에 가서 서류를 처리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강 선생님, 그런 자료들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정식으로 요청해 보세요. 환자 가족이니까 권한은 있어요. 만약 거부당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죠. 그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우선 4년간 제가 결제한 모든 카드 내역을 신청했어요. 병원, 약국, 의료용품 구매.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약값으로 처리된 건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였던 거죠. 카드사에서 받은 상세 내역을 보니 2023년 8월에 약국에서 15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 약값은 실제로 8만 원이었거든요. 나머지 7만 원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 약국에 직접 가봤어요. 혹시 이 날짜에 결제된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이날 어르신 약이랑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결제됐네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이요? 네, 가격이 7만 원인 걸로. 영양제 종류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선호가 자기 건강식품을 어머니 약값으로 처리해 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제가 간병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니 수상한 결제 내역이 더 많았어요. 어머니 간병용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건데 실제로는 선호가 쓰는 물건들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병원 기록이었어요. 강문태 씨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치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몇 개의 서명이 이상했어요. 이 서명들, 필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강문태 씨가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네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위조라고요? 보세요. 여기 2023년 10월에 재활치료 동의서, 보호자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미선 씨 서명인가요? 저는 그 서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서명 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저희는 서로 쳐다봤어요. 답은 뻔했죠. 선호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치료 동의서를 작성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병원에 못 간 날에 혼자 가서 처리한 모양이에요. 강 선생님, 이거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죠. 보호자 서명 위조는 심각한 법적 문제예요. 특히 의료 관련 서류는 더욱 그래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선호가 저를 몰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일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서를 냈어요. 이제 간병은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값을 받는 전문적인 일이 될 거예요. 강문태 씨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미선 씨,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리된 증거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하는 정당한 싸움이요. 선호는 아마 제가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4년간의 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는 거요. USB를 손에 쥐고 잠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시퀀스 6천만 7천자. 3월 말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거든요. 담당 변호사님이 제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봐요. 특히 이 카드 결제 분석, 전문가 수준이네요. 제가 4년 동안 꼼꼼히 기록해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간병비를 제가 빼돌렸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보는 걸 싫어해서 집을 나갔다고.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더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혼인 중 생활비 분담,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남편의 사치성 지출. 이 모든 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선호의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제출했어요. 최근 1년간 급증한 회식비와 접대비, 그리고 의심스러운 지출들까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가족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관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세서를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선호의 최근 지출 패턴이었어요. 여기 202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났네요. 특히 이 신서아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된 금액들. 그게 누군지 몰라요. 아마 회사 관련 사람인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하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이건 회사 업무로 보기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어요. 신서아라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선호의 금전거래를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와의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이 있었어요. 선호 회사에 내부 감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선호 동료의 아내한테서 들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회사에 감사가 들어와서 난리래요. 감사요? 영업팀 접대비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저는 순간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선호의 급증한 접대비와 회사 감사.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선호의 카드 내역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접대비로 처리된 많은 항목들이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보니 데이트 코스였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심지어 커플 마사지샵까지. 더 충격적인 건 신서아에게 보낸 돈이 선호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된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선호가 접대비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변호사님께 알렸어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횡령이에요. 그리고 접대비 허위 신고는 세무상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의 사치성 지출과 부정행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지한 형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선호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잘린다고요? 접대비 횡령 혐의래. 내부감사에서 발각됐다고. 저는 놀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그런데 미선아, 형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내가 가진 자료들. 혹시 선호 회사 관련된 것도 있어? 왜요? 선호가 그러는데 내가 자기 카드 내역을 어딘가에 제출했다고. 그게 회사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형님, 저는 제가 받을 걸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선호 씨가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다고?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저를 도둑으로 몰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형님이 할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 4년 전 제가 간병을 시작할 때 선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니까 대충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엄마 돈 빼먹었다고 하죠. 이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그건 선호도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요? 4년 동안 24시간 간병한 제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날 오후 선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장도 구겨졌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문병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선호를 마주쳤어요. 미선아. 선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너,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카드 내역을 어디다 제출했어? 제출할 권리가 있으니까 제출했죠. 가족 카드였으니까요. 선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쟤 때문이요? 이선호 씨가 회사 돈을 어떻게 쓴 건 제 책임이에요? 너가 고의로 뭐려? 저는 제가 낸 간병비 증명하려고
자료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지출이 발견된 건 이선호 씨 문제죠. 선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라서 그런지 참고 있었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해. 우리 둘 다 상처만 커져. 상처요? 저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차례죠. 보상, 내가 6년 동안 너 먹여 살린 게 보상 아니야? 먹여 살려주셨다고요? 제가 4년 간병으로 절약시켜드린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저는 핸드폰에서 정리해둔 자료를 보여줬어요. 간병인 고용비 월 300만 원, 4년이면 1억 4천만 원. 거기다 제가 포기한 경력과 급여까지 합치면 그런 식으로 따지려고? 네. 이선호 씨가 먼저 돈으로 따져서 절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따져볼게요. 선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복도에서요. 미선아, 제발. 한 번만. 일어서세요. 사람들이 봐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요?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앞으로가 있어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는데 선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전문적으로 어머니 도울 예정이에요. 자격증? 네. 이제 무료로 간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받고 일할 거예요. 선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마 제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선아, 이선호 씨, 이제 법원에서 봐요.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뵙고 제가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감정적인 미련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숙박도 모두 끊어냈구나. 선호가 회사에서 잘리든 말든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서아라는 여자가 누구든 그것도 제 상관이 아니었어요. 이제 선호는 남이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시퀀스 7 6천만 7천자. 5월 초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첫 일자리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문가로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말씀도 훨씬 또렷해지셨고 휠체어로 혼자 이동도 가능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면회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선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약값. 선호가 낸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연금이랑 내 통장으로 다 나갔어. 저는 순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미선아, 나도 바보가 아니야.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호는 생활비만 냈어. 약값이랑 병원비는 내가 다 냈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선호가 간병비를 댔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미선아,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선호가 내가 간병비 빼먹었다고 할 때 나는 화가 났어. 그런데 말을 못했지. 아들이니까. 어머니, 미선아, 너는 천사 같은 애야. 4년 동안 내 돈으로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보태면서 어머니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실제로는 어머니 연금 180만 원과 예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서 간병비를 댔다고 하셨어요. 선호는 단지 생활비 200만 원만 냈을 뿐이라고요. 그럼 선호가 말한 간병비는 거짓말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4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망가질까 봐서. 그때 어머니가 더 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선아, 또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내가 오피스텔 하나 있어. 오피스텔이요? 응. 결혼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산 거야. 그런데 몇 년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꿨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요? 언제요? 2년 전쯤. 선호가 자꾸 그 집을 팔자고 해서.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선호가 계속 어머니 오피스텔을 팔아서 사업에 투자하자고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제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미선아, 너만 믿어서 내가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오피스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대로 놓여 있어. 매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선호가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이유, 쟤를 집에서 쫓아낸 이유, 모든 게 그 오피스텔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선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야. 모르는 척했어. 그런데 요즘 자꾸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이상해. 저는 급하게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선호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어요. 등기소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최근에 소유권 이전 신청이 있었는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됐어요. 무슨 문제요? 소유자 서명이 위조 의심이 있어서요. 또다시 위조였어요. 선호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오피스텔을 빼내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부동산 서류 위조는 중범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선호가 신서아와 함께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신서아는 생각보다 어린 여자였어요. 29 정도로 보였고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그리고 선호에게 매우 친밀하게 굴었어요. 선호 오빠,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연상연하 관계였나 봐요. 저는 어머니 병실 앞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선호가 신서아를 어머니께 소개했어요. 엄마, 이분이 신서아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하셨어요. 결혼이라고? 미선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서아랑 새 출발하려고요. 신서아가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시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나타나자 선호와 신서아가 놀랐어요. 미선아, 너 왜? 저는 여기 직원이에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신서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미선 언니시네요. 많이 들었어요.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그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들으셨다고요? 뭐요? 선호 오빠한테 들었죠. 간병하는 게 힘들어서 나가셨다고. 저는 어머니를 보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미선이는 쫓겨난 거야. 엄마. 선호가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선이는 4년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줬어. 그런데 내가 도둑으로 몰았잖아. 신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서아야. 엄마가 착각하시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서아 씨, 혹시 최근에 선우 씨한테서 많은 돈을 받았나요? 갑자기 무슨 카드 내역 보니까 신서아 씨 이름으로 계속 돈이 나갔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신서아가 선우를 쳐다봤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아니야, 서아야. 그건. 그리고 그 돈이 회사 접대비로 처리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선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야,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신서아 씨도 알 권리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돈이 횡령한 거라는 거려. 신서아가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 설마. 정말이에요? 서아야,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 가야겠어요. 신서아가 화를 내며 나가려고 하는데 선호가 붙잡았어요. 서아야, 제발. 얘기 좀 들어봐. 들어볼 게 뭐 있어요? 저 때문에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신서아는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선호가 쫓아가려다가 제게 돌아와서 화를 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망가져. 쟤 때문이요? 이선호 씨가 한 일의 결과를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호야, 이제 그만해. 미선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라. 선호가 어머니를 보더니 무너지는 표정을 했어요. 아마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어머니의 고백, 오피스텔 소유권, 선호의 위조 시도, 그리고 신서아의 배신까지.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선호는 갈 곳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어머니가 편안해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됐어요. 이제 어머니도 진실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시퀀스 8 6천만 7천자. 7월 말 법원 조정실에서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그동안 모든 증거와 사실들이 정리된 상태였어요. 선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린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신서아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까지 등을 돌리시자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정미선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됩니다. 선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특히 간병 관련 비용은 시어머니 본인의 연금과 예금에서 지출되었고 이선호 씨는 생활비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정미선 씨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시도는 명백한 문서 위조로 판단됩니다. 조정위원이 선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선호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호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제발 일어서세요.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때문에라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때문에라고요? 4년 동안 어머니 돌봤던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없어요. 이선호 씨. 선호가 계속 매달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내가 달라질게. 달라진다고요? 4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선호 씨는 저를 도둑으로 몰고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요. 그럼 제가 4년 동안 받은 상처는 뭐예요?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봤어요. 이선호 씨, 지난 6년, 아니,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돌보는 것도, 당신 뒷바라지하는 것도. 알아, 정말 알아. 그런데 결국 제가 받은 건 뭐예요? 도둑이라는 누명이고,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는 오해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굴욕이었어요. 저는 선호를 똑바로 봤어요. 이선호 씨, 저는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제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아요. 미선아, 지난 4년, 아니 6년으로 제가 멍청했던 값은 충분히 치렀어요. 이제 저는 당신을 모르고 살 거예요. 조정위원이 최종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저는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보하고 4년간의 간병비 일부를 위자료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호의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 조치를 보류하는 조건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선호가 뒤쫓아왔어요. 미선아,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거예요. 요양보호사로서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로? 네. 이제 무료 간병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선호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그건 이선호 씨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전담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아닌 전문가로서 돌보게 된 거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왜요? 내가 제대로 된 대접받으면서 일하는 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돌보는 건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고맙다. 미선아.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 간병으로 지쳐있고 가족들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줬어요.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영수증도 잘 보관하시고요. 왜요? 나중에 본인을 지켜줄 거예요.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실과 증거로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분이 고마워했어요.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4년 동안의 간병, 모욕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반격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어머니를 돌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보람도 더 커졌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봐요. 전 남편이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선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그것도 선호의 몫이에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요. 오피스텔 임대료로 생활비는 충분하고 요양보호사 일로 용돈도 벌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강문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 요양보호사 교육 강사 해볼 생각 없으세요?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간병 기록 정리하는 방법, 가족과의 갈등 해결 방법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되찾았거든요. 4년 전 간병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엔딩 운영자 메시지 70만 900자. 여러분, 오늘 미선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마지막엔 속이 시원했죠. 4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는데 도둑 취급받고 집에서 쫓겨났던 미선이가 결국에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선이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4년 동안 꼼꼼히 기록해둔 자료들로 사실과 증거로 맞서 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전문직으로 당당하게 자립했고요. 살다 보면 우리도 미선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거든요. 미선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죠.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명확한 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미선이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반드시 정당하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서는 것도 용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